리얼리티 트랜서핑 1. 바딤젤란드. 옴기니 박인수.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권하느라 바쁜 소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다. 물론 가혹한 현실을 피하려면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듯이 환상을 덮어쓸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또 관심도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짜낸 행복이다. 그 기쁨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약을 짜내듯이 짜내야만 한다. 물론 인생이 하나의 정해진 운명에만 묶여있는 단조롭고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싫어하며 주어진 것보다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기쁨을 더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명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빚어낸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사람은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한다. 달리 무슨 수가 있을까?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보일 것이다. 주어진 대로의 행복을 받아들이기가 싫다면 몸부림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복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겸허하게 고난을 참아내거나 아니면 끝없는 싸움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이다. 이런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뜩지 않다. 만사가 정말 이토록 암울하고 희망의 빛이란 전혀 없는 것일까? 탈출구는 있다. 위에 열거된 모든 해석과는 달리 그것은 단순하고도 즐거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탈출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트랜서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위에 놓여 있다. 현실이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든 형체에는 반드시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자. 그 근원으로부터 모든 다양한 가능태가 생겨난다. 우주의 모든 법칙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 우주는 시간과 공간 속을 움직이는 물질로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질들은 일정한 법칙을 따르고 있다.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함수의 그래프상에는 점들이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점의 움직임은 특정 함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 공식과 법칙은 감각이 인식한 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추상물일 뿐이다. 자연이 이 모든 공식과 법칙을 어딘가에 몰래 감춰두고 있으리라고 보기는 극히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그래프상에서 점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각 점의 정확한 좌표를 저장해 놓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곧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기억 용량은 한계가 있어서 그 무수한 점의 정보를 다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자연에게는 무한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연은 수학 공식을 써서 그래프 위에다 점의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법칙을 만들어 물질의 움직임을 기술한다. 반면에 자연은 이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형태, 곧 무한수의 원인과 결과로서 품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존재 가능한 모든 물체와 그 동선상의 무한수의 지점에 관한 데이터는
정보의 장 속에 저장된다. 이 정보의 장을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부를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과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정보체인 가능태 공간은 물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무한한 정보장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모든 가능태를 품고 있다. 그러니 이 가능태 공간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되는지는 논하지 않기로 하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태 공간이 시간과 공간 속을 움직이는 물질의 형판 혹은 좌표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가능태 공간의 각 점은 어떤 사건의 특정한 가능태를 품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가능태가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대장치는 현실이 펼쳐지는 외적 형태, 즉 현상이고, 시나리오는 물질이 움직여가는 트랙이다. 편의상 가능태 공간을 섹터별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섹터가 고유한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가지고 있다. 섹터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나리오와 무대장치의 차이도 크다. 사람의 운명도 이처럼 무수한 가능태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론상 인간 운명의 시나리오와 무대장치의 형태와 수는 무한하다. 그래서 사소하기 짝이 없는 사건 하나가 운명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인간의 삶은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지나지 않는다. 가능태 공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가까이 배치되어 있다. 원인 다음에는 곧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의 구역이 한 생애의 트랙을 이룬다. 그런 한 인생 트랙의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는 그 성격이 비슷하다. 한 사람의 삶은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바꾸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트랙을 따라 평범하게 흘러간다. 그러다가 운명이 커브를 틀면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출발점으로부터 인과의 사슬이 흘러나온다. 출발점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현실이 펼쳐져 나온다. 선택된 출발점에 따라서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현실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무한한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므로 당신은 당연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운명을 골라 잡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명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단 하나의 단순한 일, 곧 골라잡기로 귀착된다.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트랜서핑이 그 답을 줄 것이다. 바다의 파도는 가능태의 실현을 설명하기에 좋은 또 하나의 비유이다. 지진 때문에 바다에 파도가 생기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파도는 거대한 혹처럼 바다 표면을 따라 이동해 간다. 그러나 바닷물 자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퍼져나가는 것은 물의 덩어리 자체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의 상태이다. 단지 해변에서만 물이 마른 땅을 적실 뿐이다. 다른 파도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이 비유에서 바다는 가능태 공간이고 파도는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된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한편에서 물질적으로 실현된 상태는 시간과 공간 속을 움직여 다니지만 다른 한편에서 가능태는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는 모든 것은 존재했으며 존재하고 또 존재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글쎄,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시간은 공간과 마찬가지로 정적이다. 우리는 영화 필름이 돌아가면서 장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에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이제 필름을 전부 펼쳐놓고 모든 장면을 동시에 바라보라.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모든 장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보기 전에는 시간은 정지 상태로 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모든 것이 왔다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 단단히 심어져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정보장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언제나 거기에 존재해왔고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생의 트랙들은 마치 영화 필름처럼 존재한다. 일어난 모든 일은 사라져버리지 않고 남아있다. 일어날 모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현재란 가능태 공간 속의 특정 구역이 당신의 인생 트랙 위에 실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어두운 숲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는 숲속을 헤치고 걸어간다. 손전등이 어디를 향하든 그것은 숲의 한 부분을 밝게 비춘다. 물질적 현실은 마치 손전등 빛이 비친 곳처럼 자신을 드러낸다. 어두운 숲 전체는 가능태 공간이며 밝혀진 부분은 실현된 가능태 구역이다. 그렇다면 빛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무엇이 형판 속의 한 가능태에 빛을 비추는가? 혹은 그것을 물질화시키는가? 산염 에너지의 파동은 잠재된 가능태를 물질화시킨다. 현실은 의식이 결정하는 어떤 형태로도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 진술은 옳다. 산염의 파동은 가능태 공간 내에서 자신의 해당 섹터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 특정 섹터의 가능태가 물질화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식이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순수한 명상만으로는 바라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아무튼 생각은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운명에 동일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람은 정확히 자신이 선택한 것을 얻는다. 당신의 생각들이 대략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은 같은 인생 트랙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당신이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산염파의 매개 변수들도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의 물질적 세계는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간다. 그 새 트랙에서는 당신이 방사하는 산염파의 매개 변수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로 사건이 전개된다. 만일 어떤 이유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상황을 고쳐보려고 애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을 표하거나 절망에 빠진다. 그러면 당신의 산염파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옮겨간다. 결국 인생은 점점 더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친다. 장애물과 싸우기를 선택하면 싸워야 할 장애물을 넘치도록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현재 인생 트랙 위에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취해보지만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집단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초점 맞추어지고 그 결과로 각자의 사념 에너지의 매개 변수가 동일해질 때 하나의 구조체가 생겨난다. 개개인의 사념 에너지는 합쳐져서 하나의 흐름을 이룬다. 그리하여 이 에너지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보의 기반을 둔 하나의 독자적 에너지체인 에너지 펜듈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구조체는 독자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그 창조에 참여한 사람들을 자신의 법칙에 복종시킨다. 그런데 이것을 왜 펜듈럼이라고 부르는가? 펜듈럼이 더 높이, 더 빠르게 흔들릴수록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보태주기 때문이다. 모든 펜듈럼은 고유의 특징적 주파수를 가진다. 예를 들어 펜듈럼은 일정한 간격으로 힘을 가해야만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이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라고 부른다. 펜듈럼을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면 펜듈럼은 흔들림이 느려지다가 결국 움직임을 멈춘다. 펜듈럼을 흔들어줄 지지자가 없으면 펜듈럼은 멈추고 한 존재로서의 죽음을 맞이한다. 죽은 펜듈럼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다신교, 석기, 고대 무기, 옛날 패션, 레코드판 등 다른 말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오래된 것들이 모두 그렇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에너지 단위를 이루므로 그것도 펜듈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위 펜듈럼들이 모여서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집단 펜듈럼이 된다. 집단 펜듈럼은 하나의 독립적 상부 구조처럼 지지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지지 그룹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낸다. 모든 펜듈럼은 그 지지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는 그 위에 군림함으로 그 본질이 파괴적이다. 펜듈럼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그것은 지지자 개개인으로부터 에너지가 끊임없이 흘러오게 하는 것이다. 어떤 시스템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시스템의 법칙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은 그를 실컷 씹고 나서 뱉을 것이다.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 아래에 놓이면 하루아침에 인생을 망친다. 상실의 고통 없이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되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펜듈럼의 속성을 살펴보자. 펜듈럼은 그 지지자의 에너지를 먹고 산다. 그로써 펜듈럼은 진폭이 점점 커진다. 펜듈럼은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 지지자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들이려 한다. 펜듈럼은 지지자 그룹을 다른 모든 그룹과 비교하고 대항하게 한다. 펜듈럼은 지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일을 공격적으로 비난한다. 그리고 그들을 복속시키거나 중화시키지 못하면 모조리 제거하려고 애쓴다. 펜듈럼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지지자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멋지고 매력적인 가면을 쓰고 고상한 목표로 위장하며 사람들의 감정을 조종한다. 펜듈럼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지지자를 붙잡는 것이다. 지지자를 얻기 위한 투쟁에서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수록 펜듈럼은 더 파괴적이 된다. 즉, 그것은 개인의 운명에 더욱더 위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파괴적인 펜듈럼은 사람들에게 운명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가르쳐 왔다. 선택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펜듈럼 따위에 매혹되지 않을 것이므로 펜듈럼의 지지자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운명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매우 어렵다. 펜듈럼으로서는 지지자들을 완전히 장악해 놓는 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교묘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지자들을 조종한다. 펜듈럼을 끄거나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당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삶 속의 복잡한 상황, 갈등, 불리한 사태, 어려운 일, 또는 단순히 맡은 임무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단순한 해결책이 있다. 문제의 열쇠는 표면의 어딘가에 늘 있다. 문제는 단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당신에게 문제를 만들어준 펜듈럼은 당신이 열쇠를 찾는 일을 방해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겁을 주어 혼란에 빠뜨리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그의 두려움을 건드려주면 그는 쉽사리 말려들어서 사태가 복잡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려면 겁을 줄 필요조차 없다. 대중은 이미 문제란 원래 어려운 것이라서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생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왔다. 그것이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것일 때는 특히 더 어렵게 느낀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으로 심지어 때로는 경건한 두려움까지 품고 문제를 대하는 습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펜듈럼은 지지자가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그 사념 에너지를 특정 주파수에 고정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신나게 빨아먹는다. 사람들은 문제의 주파수를 고정시키는 것이 집중을 돕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펜듈럼은 우리의 생각을 정보장의 아주 좁은 섹터에다 고정시켜 놓는데 문제의 해결책은 10중 8구 그 섹터 바깥에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비좁은 우물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기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은 당신이 펜듈럼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자유분방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천재가 되는 비법은 바로 펜듈럼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념 주파수는 펜듈럼에게 사로잡히는 반면 천재들의 사념 주파수는 독립적으로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어서 정보장의 미개척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펜듈럼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펜듈럼이 당신을 게임 속으로 유인해 들이도록 허용하지 말라. 집을 내주듯 자신을 빌려주라. 그런 상황에서 늘 하던 것처럼 행동하되 게임의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외부의 관찰자로서 행동하라.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상황을 바라보라. 펜듈럼은 당신의 손을 잡고 미로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문제가 당신을 겁주고 사로잡아서 근심과 혼란 속에 빠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모든 문제에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라. 펜듈럼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어려운 해석을 받아들이지 말라. 당신이 어떤 문제나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해왔다면 그에 대해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를 잘 파악하라. 문제는 혼란과 두려움,
분노와 절망 등을 불러올 수 있다. 당신은 문제를 대하는 평소의 태도를 정반대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저절로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간단한 해결책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정관념과 습관에 거슬러서 문제를 장애물로 보지 말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의 일부라고 생각하라. 내면의 문제가 머물 자리를 주지 말고 문제에 대해 텅 비어 있으라. 좀 숙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다면 논리적인 생각으로 당장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말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정보장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거기에 이미 존재한다. 그러니 우선 긴장을 풀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던져버리라. 해결책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생각의 흐름을 멈춘 다음 텅 비어있는 상태를 명상하라.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즉각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아주 단순한 해결책일 것이다. 그것이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흥분해서 생각 장치를 다시 켜지 않도록 하라. 다음번에는 잘 될 것이다. 이 연습은 직관적 지식을 얻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습관화하는 것뿐이다. 펜듈럼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서 자기를 빌려줄 수 있다면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다. 당신의 자유란 다른 사람들의 펜듈럼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유용한 펜듈럼도 있다. 이들이 당신의 펜듈럼이다. 달리 말하자면 당신에게 강요되고 있는 목표가 존재하며 그 목표를 따라가면 행복의 인생 트랙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유로운 상태로 있으면서 동시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트랙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스스로 알아차리고만 있다면 펜듈럼이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 펜듈럼으로부터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일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펜듈럼의 영향 아래에 놓이는 것을 피하고 펜듈럼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의식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오간다. 사고 과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부정적 생각과 근심, 걱정이 머리를 채울 것이다.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들이다. 파괴적인 펜듈럼들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인간 심리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펜듈럼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그들 안에 두려움이 남아있게 만든다.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면서 원하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나쁜 일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파괴적인 펜듈럼의 게임에 빠져들어 그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해로운 습관이다. 그것을 다른 습관, 곧 생각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습관으로 바꿔놓으면 정말 유익할 것이다. 마음이 특별한 일에 매달려 있지 않을 때마다, 예를 들어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갈 때, 혹은 산책을 하거나 특별한 집중과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일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려라. 당신이 얻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것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난
이곳에 신물이 났어. 이 집의 모든 게 날 화나게 해. 그렇지만 새 집으로 이사 가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 당장은 짜증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가 지겨워 죽겠어. 이런 생각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더 나은 새 집으로 곧 이사할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 새 집은 당신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부정적인 방사 에너지에 매개 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새 집에서든 헌 집에서든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삶의 안락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전과 똑같이 불만족스러운 그런 인생 트랙이 항상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당신이 지옥처럼 느낄 만한 호화 저택들을 얼마든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사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분명 이 달갑잖은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다. 사실 말이지, 당신은 꿈에 그리는 집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트랙의 주파수에 동조되어 있지도 않다. 지금 당신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고 있고, 이 에너지는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인생 트랙에 딱 어울린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방사하는 산염 에너지의 주파수가 바뀔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첫째,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만과 분노를 없애라.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작은 것조차도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한 집에 대해 감사할 수는 있다. 누가 뭐래도 그 집은 당신의 보금자리다. 밖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당신의 집은 그것을 견뎌내면서 당신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준다. 이 사실만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그 수고를 인정받을 만하지 않은가?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당신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모든 것의 사랑을 느낀다면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원한다면 생활 형편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옛집에서 당신 주위를 감싸주고 있던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잊지 말라. 버리는 물건들도 감사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긍정적인 진동을 주변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것이며 이 진동은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둘째, 당신이 갖고자 하는 집을 생각하기 시작하라. 이것은 주위의 사물에 대해 짜증을 내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쓸모 있는 일이기도 하다. 미래의 집이 될 만한 부동산의 사진이 나오는 광고 카탈로그들을 눈여겨보라. 인테리어 디자인 숍을 찾아가서 미래의 집에 갖다 놓을 가구들을 찾아보라. 달리 말하자면 당신의 모든 생각이 갖고자 하는 것에 몰두해 있게 하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사로잡을 물건이나 상황을 갖게 된다. 생각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온다. 부정적인 태도가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은 너무나 많다. 당신이 따뜻한 지역에 휴가를 보내러 갈 계획을 세운다고 해보자.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은 날씨가 아주 끔찍하고 사납다. 당신은 거리를 걷고 있다. 매서운 바람이 당신을 떨게 만들고 차가운 비가 옷 속으로 스며든다. 물론 그런 날씨에 기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소한 이 파괴적인 펜듈럼을 무시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담담히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 날씨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투덜거린다면 그것은 그 펜듈럼을 받아들여서 더욱 강하게 흔들리게 하는 짓이다. 당신은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아무튼 이제 난 곧 따뜻한 지역으로 갈 거고 그러면 거기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바닷가를 거닐면서 행복해야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뭐야, 젠장. 이 빌어먹을 축축한 날씨. 당신은 이런 태도로 인해 천국 같은 휴식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 트랙에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 당신은 거기에 가지 못할 것이다. 기차표를 벌써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당신은 거기에 도착할 테지만 나쁜 날씨나 다른 어떤 불행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주파수에 동조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멋지게 펼쳐질 것이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영향을 미쳐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 자신이 그런 에너지를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질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떤 문제나 불쾌한 일이 따라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열받을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인생 트랙과 일치한다. 그 인생 트랙이 정확히 당신이 옮겨져 가게 될 트랙이다. 이 트랙에서는 불쾌한 일을 겪을 운명이 평균치보다 높다. 그 불쾌한 상황이 정말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합리화로서 자신을 무마시키려 들지 말라. 나는 당신을 확신시킬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 뒤에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뒤따라오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라.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방사하는 에너지에 상응하는 인생 트랙 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허용하면 삶 속에 불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사하면 그 에너지는 부메랑처럼 당신에게 되돌아오는데 그것도 골칫거리가 돼서 돌아온다. 두통을 일으키는 엘더베리 꽃을 꺾어와서 꽃병에 꽂아두면 당신은 곧 두통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파괴적인 펜듈럼에 반응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 대신 제스민 꽃송이를 꺾어와서 그 기분 좋은 향기를 즐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모든 긍정적인 것을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라. 그러면 머지않아 좋은 소식과 멋진 기회들을 갈수록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고양되고 기쁨을 느끼지만 그것이 지나면 다시 일상의 삶이 당신을 끌어내린다. 주말은 끝나고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휴일의 즐거운 기분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먼저 그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기억하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미건조한 일상의 삶으로 다시 빠져들면서 멋진 일들을 망각해버린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나쁜 습관이며 우리를 망각에 빠뜨리는 것은 펜듈럼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그 작은 축제의 불꽃을 늘 지펴놓을 필요가 있고 그 느낌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그저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지는지를 지켜보라. 작은 기쁨의 실오라기를 붙잡고 모든 곳, 모든 것에서 행복의 손짓을 발견해내라. 이것은 최소한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을 하면서 보내는 매 순간들이 당신을 꿈을 향해 의식적으로 다가가게 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평온과 확신과 기쁨이 서서히 스며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휴일이다. 휴일의 느낌을 즐기는 습관이 몸에 배면 당신은 언제나 성공의 물결을 타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기뻐하라. 관념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 때로는 만족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도 찾아오겠지만 순전히 실질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무엇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매우 건설적이지 못한 일이다. 그런 불만의 파동은 불행한 인생 트랙에 딱 들어맞는다. 좋은 인생 트랙이란 그 위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생각이 즐거움과 만족으로 가득 차는 그런 곳이다. 우리는 행운과 불운을 번갈아 겪는 삶에 그리고 성공에는 실패가 뒤따른다는 생각에 익숙해 있다. 이것은 모두 균형의 법칙이 실현된 것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두 균형을 깨트리는 것이 아닌가. 절대적인 균형이란 절대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이지만 절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끊임없는 변화와 요동으로 충만하다. 낮과 밤, 민물과 썰물, 탄생과 죽음 등등. 심지어는 진공 속에서도 기본 입자들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이 세상은 전체가 펜듈럼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안에서 어떤 펜듈럼은 강하게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것은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서로 상호작용한다. 각각의 펜듈럼은 이웃한 펜듈럼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또 그것들에게 자극을 준다. 이 복잡한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의 법칙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균형을 향해 열심히 가고 있다. 당신 자신도 일종의 펜듈럼이다. 어느 날 당신이 균형을 깨고 갑자기 한쪽으로 흔들리기로 마음먹으면 당신은 이웃한 펜듈럼들의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불쾌감과 소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은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큰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할 때 사념 에너지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자. 한 상황에서는 당신은 자기 방의 방바닥에 서 있다. 그리고 다른 상황에서는 당신은 어느 절벽 끝에 서 있다. 첫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둘째 경우에는 실제 상황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해진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에너지 차원에서는 사람이 단순히 서 있다는 사실은 첫째와 둘째의 경우 양쪽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절벽 끝에 서 있으면 두려움이 일어나 당신의 내부에 긴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당신은 에너지장에 불균형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균형력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그 힘의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 즉, 한편에서는 수수께끼의 힘이 당신을 절벽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어떤 다른 힘이 당신을 절벽 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두려움에 의한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균형력은 당신을 절벽 끝에서 멀어지도록 잡아당기거나 혹은 당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그 상황을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절벽 끝에 서 있는 동안 느끼는 것은 이 균형력의 작용인 것이다. 사념 에너지는
애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속성을 인위적으로 지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럴 때 잉여 포텐셜이 생겨나고 그것이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잉여 포텐셜은 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포텐셜을 제거하려는 균형력의 작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위험한 것은 그것이 종종 사람들이 의도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있다. 게다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수께끼의 사악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머피의 법칙 같은 것 말이다. 이것은 우리가 왜 항상 원치 않는 것을 얻게 되는가를 논했을 때 건드렸던 문제다. 자신에게 불만을 품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우리는 예컨대 자신의 개인적 성취나 자질에 대해 불만을 품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신을 불만스러워하기도 한다.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알아차리는 것은 좋지만 그 때문에 콤플렉스를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결점들이 정말 마음을 괴롭혀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면 잉여 포텐셜이 생겨난다. 그러면 균형력이 얼른 이 포텐셜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균형력의 작용은 그 사람의 장점을 발전시키는 데 맞추어지거나 아니면 약점과 싸우려는 노력에 맞추어질 수 있다. 그 결과 그는 그 둘 중 하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약점과 싸우는 쪽을 택하여 결국은 자신과 맞싸우게 된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은 부질없는 지식거니와 그것을 제거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당신은 정반대의 결과를 얻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된다. 예컨대 자신의 소심함을 숨기려고 애쓰면 더욱더 부끄러워지거나 혹은 반대로 낯선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허물없이 행동하게 된다.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것이 자기 완성을 위한 동기로만 작용할 정도라면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비난이나 자기에 대한 분노에 빠지거나 한술 더 떠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벌하기 시작한다면 영혼과 마음이 대치하는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당장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자신과 싸우기를 멈추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이 당신의 영혼이 마음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영혼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동맹군이다. 이 모두가 듣기에는 지극히 간단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점을 감추려고 자신과 싸우는 데에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그 짐을 평생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타이탄과도 같다.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그저 생긴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삶은 훨씬 더 단순하고 편안해질 텐데 말이다. 그러면 그들의 에너지는 결점과의 싸움으로부터 장점을 개발하는 쪽으로 돌려질 것이다. 그뿐인가? 그럴 때 방사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장점이 단점과 약점을 이기는 인생 트랙과 맞아떨어질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예컨대 당신의 모든 생각이 신체적 결점에 집중되어 있다면 멋지고 건강한 신체를 갖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는 것을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오히려 싫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세대가 지금이 이전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부가 아니라 오직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만 세상이 나빠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아 인류는 모조리 지옥으로 굴러 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건 그림이 너무 칙칙하지 않은가? 이것이 삶을 자꾸만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불만족의 첫 번째 측면이다. 이제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자. 부정적 느낌인 불만족의 잉여 포텐셜을 감소시키기 위해 균형력이 작용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성립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당신이 세상을 너무나 만족스럽게 느낀다면 균형력이 당신의 잔치를 회방 놓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 무슨 짓이든 다 하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당신의 기쁨이 앞뒤를 못 가리는 열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첫째, 트랜서핑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창조적 에너지를 퍼뜨리고 그 에너지는 당신을 긍정적인 인생 트랙으로 옮겨놓는다. 둘째, 그런 에너지는 파괴적인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인생을 바라보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들이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력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서 사랑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다. 물론 균형력은 세상을 만들어낸 힘과 동일한 힘에 의해 창조되었다. 균형력은 우주의 질서를 도우려고 애쓰고 있다. 자신을 창조한 힘에 거스르는 일은 할 수 없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 보면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토하는 습관은 정말 나쁜 습관이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리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소소하고 다양한 일들에서 끊임없이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며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 그러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낡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아주 간단하다. 맨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모든 불행은 불행을 가장한 축복이라는 것이다. 겉보기에 부정적인 것에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을 당신의 목표로 삼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게임으로 만들라. 그 게임을 즐기다 보면 당신의 낡은 습관은 이내 새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 습관은 당신에게는 아주 요긴하고 파괴적인 펜듈럼에게는 완전한 악몽이 될 것이다. 둘째로, 만일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그 어떤 기쁨을 느끼는 것도 부적절하고 부자연스럽게 여겨진다면 옛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라.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도록 안쪽에 글씨가 새겨진 반지를 끼고 있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문제에 빠질 때마다 그는 반지 안쪽에 새겨진 글을 읽곤 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류에게 불만을 표하는 습관이 생긴 것은 다분히 파괴적인 펜듈럼의 영향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해낼 것이고 그 에너지는 강력한 급류처럼 당신을 긍정적인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잉여 포텐셜을 유지하려는 막대한 노력으로부터 해방되면 당신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단지 헛되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도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균형력의 방향을 돌리는 데도 쓰이고 있다. 좋고 나쁨의 척도에서 우월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기를 그치고
미덕을 기르는 쪽으로 의도를 보내야 한다. 자신을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면 당신은 균형력의 영향에서도 해방된다. 문제거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자신의 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따위의 생각은 모두 멀리해야 한다.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정권을 휘두르는 자리를 차지하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세상 사회에 너무 간섭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게 된다. 트랜서핑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운명을 선택하게 해준다. 트랜서핑은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길을 헤쳐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운명은 실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선택하는 능력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에서만 그러하다. 가지려는 욕망과 가지지 않으려는 욕망. 많이 얻으려고 하더니 봐, 조금밖에 못 얻었지. 아이들이 하는 이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 말하자면 많이 원할수록 적게 얻는다. 어떤 것을 너무나 원하는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모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거대한 잉여 포텐셜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고 균형은 깨어진다. 균형력은 욕망하는 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생 트랙으로 당신을 던져버릴 것이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동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일지를 묘사하자면 이런 모양새일 것이다. 멧돼지가 파랑새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멧돼지는 파랑새를 너무나 잡고 싶은 나머지 파랑새를 생각하면서 침마저 질질 흘리고 콧김을 내뿜으면서 안절부절 코로 땅을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닌다. 당연히 파랑새는 멀리 날아가 버린다. 만일 멧돼지가 파랑새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그저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닐기만 했다면 꼬리를 붙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말이다. 욕망은 세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형태는 강한 욕망이 목적물을 가지고자 하는 단호한 결심과 행동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그러면 욕망은 성취된다. 그리고 욕망의 포텐셜은 공간 속으로 흩어진다. 그 에너지가 행동을 취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형태는 소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욕망으로서 이것이 가장 전형적인 잉여 포텐셜이다. 이것은 에너지장 속에 진을 치고 머물면서 운 좋으면 고통받는 자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온갖 종류의 문제를 끌고 온다. 셋째 형태의 욕망은 강한 욕망이 목적물에 대한 의존적 관계로 변하는 경우로서 가장 교활하고 음흉한 형태다. 원하는 대상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면 저절로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아주 강한 잉여 포텐셜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이 포텐셜은 자동으로 그것을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균형력을 불러낸다. 이것만 되면 상황은 극적으로 호전될 거야.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거야. 이것만 해내면 나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겠지. 이걸 못 해내면 난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이걸 얻을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질 텐데. 이걸 얻지 못하면 그땐 절망이야. 등등. 원하는 대상과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면 당신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서 그 속에서 대상을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다가 탈진하고 말 것이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욕망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균형이 회복된다. 이때도 균형력은 당신의 고통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욕망을 성취하려는 당신의 강한 욕구 때문에 일어났다. 욕망은 양팔 저울의 한쪽에 놓여 있었고 반대쪽에는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당신의 소망은 오직 첫째 형태의 욕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때 욕망은 잉여 포텐셜 없이 순수한 의도로 변형된다. 우리는 매사에 돈을 지불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공짜는 없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낸 잉여 포텐셜에서 발생하는 빚을 갚고 있는 것뿐이다. 가능태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공짜다. 우리가 소망 성취의 대가로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대평가와 의존적 관계가 없는 상태이다. 바라는 대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순수한 의도의 에너지뿐이다. 순수한 의도란 과대평가 없는 상태에서 욕망과 행동이 하나로 결합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잡지를 사러 신문 가판대로 가려는 거리낌 없는 의도는 순수한 의도다. 어떤 일에 가치를 크게 부여할수록 그것은 실패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신이 가진 것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해놓고 애지중지한다면 10중 8구 균형력이 그것을 앗아가 버릴 것이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지 말라. 중요성의 척도에서 그것의 눈금을 낮춰야만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새 차를 샀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다. 먼지 하나라도 앉으면 곧 닦아내고 제 몸처럼 소중하게 보살핀다.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봐 노심초사한다. 당신은 차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당신은 차를 향해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사실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 차의 중요성은 제로이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균형력이 곧 당신의 차를 부숴놓을 얼간이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게 아니면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조심을 떨다가 뭔가를 들이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차를 우상처럼 모시기를 멈추고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예사롭게 대하기만 하면 문제가 벌어질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무엇을 예사롭게 대한다는 것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동차는 우상처럼 모시지 않고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무엇이든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주 강렬한 소망이 당신을 그것이 성취되는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당신의 욕망이 의존으로 변질되어 일종의 정신 이상 상태로 진행되거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얻고 말겠다는 식의 히스테리로 변한다면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욕망이 성취되는 것을 믿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강력한 방해 전파를 동반한 사념 에너지를 송신하게 된다. 욕망이 성취되리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을 확신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래서 잉여 포텐셜은 더욱 커진다. 당신은 그 필생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전 존재를 소진시킬지도 모른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목표의 중요성을 낮추는 일이다. 잡지를 사러 신문 가판대로 갈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 예를 하나 살펴보자. 한밤중에 이웃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다. 내일 일하러 나가야 하므로 당신은 정말 잠을 자고 싶다. 그런데 이웃집의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다. 그들이 그만 자리를 접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파티는 더욱더 오래 이어질지 모른다. 당신이 화를 내면 낼수록 파티는 더욱더 시끄러워진다. 그 이웃에 대한 증오가 어느 한도를 넘기면 그런 날이 갈수록 잦아질 것이 확실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거나 꺼버리는 방법을 적용하면 된다. 그 상황을 하나의 아이러니로 바라보면 펜듈럼을 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는 그 상황을 단순히 무시해버릴 수도 있다. 거기에 어떤 감정이나 관심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펜듈럼은 그냥 지나가고 포텐셜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안심하라. 이웃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이것이 만사가 작용하는 이치다. 가서 한번 시험해보라. 행복하라. 여기서는 균형력이 당신의 편이다. 균형력이 하는 일이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니까. 늘 좋을 수는 없듯이 늘 나쁠 수만도 없는 법이다. 한평생 행복의 물결만 타고 논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신이 의식적인 변화를 기하기 시작했다면 아무리 끔찍한 상황도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렇게 보일 것이다. 당신은 공격받고 모욕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패배한다.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돈이 가득 든 자루가 주어진다. 잃어버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루 안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돈이 들어온다면 행복해하라. 그러나 단지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혹은 돈을 잃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는 말라. 괴로워할수록 들어오는 돈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돈이 늘 부족하다고 한탄하는 것이다. 그 같은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궁핍한 인생 트랙과 일치한다. 돈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불안감에 굴복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 두려움은 에너지가 가장 많이 충전된 감정들 중 하나다. 그래서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충분히 벌지 못할까봐 두려워함으로써 당신은 가장 효과적으로 실제로 돈이 점점 줄어드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함정에 빠진다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돈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잉여 포텐셜의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잉여 포텐셜을 일으키는 것은 대개 돈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돈에 의지하려는 극단적인 욕망이다. 우선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라. 이보다 사정이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돈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돈이 강물처럼 흘러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게임을 하는 사람의 태도로 대하라.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진 돈을 몽땅 잃을 수도 있다. 많은 펜듈럼이 그 지지자들과 거래하는 흔한 수단으로 돈을 사용한다. 돈을 숭배하는 행위를 세상에 퍼뜨린 것도 바로 펜듈럼이다. 돈은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 모든 펜듈럼은 돈으로 계산을 끝낸다. 당신이 어떤 펜듈럼을 택하든지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반짝이는 가짜 미끼를 물었다가는 행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생 트랙으로 쉽사리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쫓는 펜듈럼들은 무엇이든 얻으려면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는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각 개인의 목표는 인공의 대체물인 돈으로 바뀌어버렸다. 사람들은 많은 펜듈럼들로부터 돈을 얻어낼 수 있으므로 이제는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 결과 엉뚱하게도 펜듈럼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부질없는 돈벌이 경쟁에 뛰어든다. 이렇게 되면 물론 펜듈럼에게는 아주 유리해지지만 사람은 돈과 펜듈럼에 종속된 채 방향을 잃고 헤맨다. 엉뚱한 펜듈럼을 위해 일하지만 결코 많은 돈은 벌지 못할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목표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래서 불안, 단지 극소수의 특권이라는 신화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은 목표가 아니며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돈이란 하나의 부수물일 뿐이다. 목표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보기가 있다. 자기 집에서 살면서 장미를 가꾸는 것, 세계를 두루 여행하는 것, 먼 곳에 구경 가기, 알래스카에서 연어 잡기, 알프스에 스키 타러 가기, 자기 농장에서 말 기르기, 바다 한복판의 섬에서 삶을 즐기기, 영화배우나 아티스트가 되는 것. 어떤 목표들은 분명히 돈만 많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돈 자료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그들은 목표 자체는 뒤로 하고 돈만 생각한다. 트랜서핑의 원리로 보자면 그들은 돈 자루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 트랙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펜듈럼을 위해 일하면서 돈자루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 아니, 차라리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결국은 돈도 얻지 못하고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의 사념 에너지가 진정한 목표가 아닌 인공의 대체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자여야만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조건은 지옥에나 보내버리라. 당신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그 목표 자체를 생각해야 한다.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돈은 거기에 따라오는 부순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다.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당신은 곧 스스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펜듈럼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왜곡시켜 놓았다.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해 갈 때 돈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펜듈럼의 영향이 얼마나 막강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펜듈럼의 힘이 모든 거짓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만장자가 되려면 그 전에 먼저 큰 사업가나 은행가, 스타 영화배우 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품은 사람만이 백만장자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목표에 봉사하고 있거나 자신의 목표를 인조 대체물로 바꿔놓고 있다. 또는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목표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부자가 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실 부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은 그 무엇이든 원할 수 있다. 그것이 참으로 당신의 것이라면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가지고자 하는 그것이 펜듈럼이 당신에게 부여한 목표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금 조금 앞질러 가고 있는데 사실 돈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별로 없어서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앞당겨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돈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따라오는 하나의 부수물일 뿐이다.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돈은 스스로 찾아온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잉여 포텐셜이 창조되지 않도록 당신이 돈에 부여해 놓은 중요성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일이다. 돈은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라.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돈을 주의 깊게 다루라. 길을 걷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발견하고도 게을러서 줍지 않는다면 당신은 돈을 가치 있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돈을 소홀하게 다루면 돈의 펜듈럼은 아마도 당신을 호의적으로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돈을 쓸 때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떤 것을 살 때 돈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지 말라. 돈을 가능한 한 적게 써서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애쓰면 강력한 포텐셜만 만들어질 뿐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면 돈은 한 곳에 정체되어 아무데로도 가지 못한다. 그럴 경우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 돈은 에너지장에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움직임이 없는 곳에는 포텐셜이 나타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관여하는 것도 괜한 일이 아니다. 그로써 그들은 축적된 부에서 생겨나는 잉여 포텐셜을 줄이는 것이다. 흐름을 타면 세상이 당신을 마중 나온다. 정보장. 가능태 공간은 하나의 정보장 또는 에너지 매트릭스, 곧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모델이다. 매트릭스의 특정 섹터에 동조된 에너지가 이 섹터를 조명할 때 이 모델은 물질의 형체를 취하며 현실화된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일어난다. 물질화되기 전의 형태로 있을 때에도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 말을 바꿔서 우리는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은 가능태 공간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정보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정보장이 바로 예감, 직관, 예견, 예언, 새로운 발견, 그리고 예술의 걸작이 나오는 곳이다. 정보는 의식 속으로 들어갈 때 외부 데이터에 대한 해석으로서 바깥 세상으로부터 들어가거나 혹은 직관의 차원에서 잠재의식을 통해 들어간다. 정보장에 기록된 데이터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모든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 정보이다. 사실이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 그것은 해석, 곧 지식으로 바뀐다. 모든 생명체는 사실을 자신의 해석을 통해 인지한다. 병아리는 인간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한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사물을 저마다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식이란 정도는 다를지언정 진실의 왜곡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장의 데이터는 복잡한 에너지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에너지체에는 물질로 하여금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잠재의식이 정보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의식이 그것을 소리나 상징으로 번역한다. 이것이 새로운 것, 음악, 미술작품 등 사람이 직접적으로 보거나 알 수 없는 모든 것이 창조되거나 새로이 발견되는 방식이다. 또한 직관적 지식과 예감이 일어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 모두가 당신에게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사실일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은 혼자서는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서 단지 정보장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란 말일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마음은 친숙한 대상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논리를 구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마음은 낡은 것을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즉 전혀 새로운 것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과학의 근본적 발견들은 논리적 추론의 소산이 아니라 난데없이 떠오르는 지식처럼 번뜩이는 영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위대한 발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음악은 그저 음표들을 끌어모아서 작곡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미술에서도 걸작은 노련한 기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부터 탄생되어 나오는 것이다. 특별한 기법에 통달한 사람이 그린 미술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걸작이 되지는 않는다. 뛰어난 기법의 한계 너머에 있는 무엇 때문에 걸작이 되는 것이다. 영혼을 울리는 시는 운율을 잘 짜맞춰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그 또한 같은 곳, 즉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온다. 영감과 영적 각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술은 이성과는 무관하다. 이성은 나중에야 그런 유사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이성은 오래된 걸작을 모방하여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걸작은 창작할 수 없다. 이성은 잠재의식이 정보장으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음율, 그림, 시, 공식, 도표 등의 상징적 해석으로서 포장한다. 우리는 아직 잠재의식이 어떻게 정보장에 접근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뿐이다. 난데없는 지식. 아주 적은 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정보장의 데이터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예감이나 모호한 지식의 형태로 이런 데이터의 흔적만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날 혹은 여러 해 동안 일에 깊이 몰입한 후에 깨우침을 얻는다. 가능태 공간에서 우리의 사념은 이미 실현되어 있는 섹터에 동조되는 편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발견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실현되지 않은 섹터에만 존재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에 동조될 수 있을까? 아직 그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실현되어 있는 섹터에서는 새로운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잠재의식은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와 실현되지 않은 섹터로 들어간다. 그런 데이터는 통상의 상징적 해석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의식은 그것을 모호하고 불분명한 정보로 인식하게 된다. 만일 두뇌가 이 정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물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이 말해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마음이 이해했더라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에 정보장에 바로 접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높이 진보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마음은 영혼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의 주인은 바깥 세상의 대상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 내면의 독백도 마음의 통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멈추는 일이 없다. 마음은 영혼의 미약한 신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사로잡혀 있는 생각만을 권위적인 목소리로 끊임없이 되낸다. 마음은 사고할 때 물질화된 섹터의 가시적 대상들을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범주화한다. 달리 말해서 마음은 사람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는 이름의 도움을 받아서 사고한다. 즉, 상징 기호, 언어, 개념, 도식, 규칙 등이 그것이다. 마음은 모든 정보를 적절한 이름표가 붙은 서류함 안에다 집어넣으려 애쓴다.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영혼은 이름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마음이 추상적 범주를 사용하여 사고하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과 영혼 사이의 연결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다. 영혼은 범주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영혼은 느낌으로써 안다. 영혼은 자기가 아는 것을 언어나 상징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은 결코 영혼과 뜻을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혼이 어떤 실현되지 않은 섹터에 동조되어 물질 세계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해냈다고 가정해보자. 영혼은 어떻게 이 정보를 마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게다가 마음은 끊임없이 짓거리느라 바쁘다. 마음은 모든 것이 지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마음은 영혼으로부터 모호한 신호만을 받고 있다. 그런 신호는 범주의 도움으로 식별해낼 수 없을 때가 많다. 영혼의 모호한 느낌과 지식은 마음의 시끄러운 생각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통제가 조금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직관적 지식과 느낌이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 그것은 모호한 예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에 당신은 영혼의 느낌이나 알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소위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곧 말없는 목소리, 생각 없는 사유, 소리 없는 소리이다. 당신은 뭔가를 이해하는 듯하지만 선명하지 않다. 생각하지 않고 직감으로 느낀다. 직관이 무엇인지는 살다 보면 누나 적당한 때에 스스로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당신은 지금 누가 이리로 오고 있다고 느끼거나 무슨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느낀다. 혹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그저 알고 있다.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지어내느라 바쁘다. 영혼의 목소리는 이 생각 믹서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직관적 지식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만일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를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 내면의 말없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영혼은 수많은 의문의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영혼은 두 가지의 대조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편안한 기분과 불편한 기분이 그것이다. 마음은 이 느낌들을 이렇게 해석한다. 기분 좋다와 기분 나쁘다.
자신 있다와 걱정된다. 마음에 든다와 마음에 안 든다. 영혼은 정보장에 접근할 수 있다. 영혼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다가오고 있는 섹터들에 놓여 있는 것을 어떻게든 미리 내다본다. 만일 영혼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섹터에 동조한다면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좋든 나쁘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영혼의 느낌들이 마음에게는 편안한 기분이나 불편한 기분과 같은 모호한 느낌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정의 순간에 영혼이 마음에게 하는 말을 명확히 알아듣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에게 영혼의 기분 상태를 잘 살피라고 부탁해 놓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마음은 펜듈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두해 있다.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영혼의 기분 상태 살피기를 제때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만일 기억하기에 성공한다면 자신의 느낌을 살펴보라. 상황 속에 뭔가가 당신의 경각심을 높여놓거나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가? 위험하게 느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가? 이제 결정을 내리라. 마음에게 잠시 입을 다물도록 명령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라.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 다음 다른 해결책 하나를 고르고 다시 질문한다.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만일 뚜렷한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귀 기울여 듣는데 아주 서툴다는 뜻이다. 당신의 지켜보는 자로 하여금 더 자주 당신을 깨워서 영혼의 기분을 살피게 하라. 하지만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정확한 데이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마음이 제안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아니라면 질문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래, 이건 나에게 좋은 거야. 혹은 이건 나에게 나쁜 거야. 라는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당신은 이제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영혼이 시키는 대로 당신이 행동하리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는 해도 최소한 이제 당신은 실현되지 않은 섹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